즐거운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수 읽는 남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참 못 주무신 것 같은데. 제가 다른 방송에 얘기했는데 투병 중이거든요. 투병 중인데도 나오시는 그렇죠. 방송에 진짜 힘듭니다. 언론인으로서 정의, 사회 정의를 밝혀주신 저널리즘이 뭔지 보여주신 우리 교수님. 오른쪽 눈에 백내장이 와서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 게시판에 백내장에 좋은 음식과 뭐 병원 추천 무한대로 주시면 저희가 최진봉 교수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몸도 아프신데 또 이번 주에도 화난 이슈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많죠. 아니 뭐 다른 거보다 어제 이제 뭐 그 검사 최검사 있잖아요. 최검사 청문회 나와가지고 하는 짓 보셨죠? 네. 제가 답변하고 있으면 뭐 하는 짓이에요? 아니 무슨 공합적으로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근데 거기다 대놓고 내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수사를 잘했다고 생각한대요. 수사를 잘해서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관본권 띠지 다 잊어버리고 어디다 돈이도 모르면서 뭔 수사를 잘해요?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수사 못한 것을 인정해야지 뭔 수사를 잘했습니까? 아니 관본권의 띠지가 없어졌는데 증거를 원형 보존해야 될 증거가 제대로 보존이 안 됐잖아요. 자기가 팀장이고 책임자고 그러면 인정을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죄송하다고 그래야지 뭘 잘했어요 수사가. 그리고 무슨 국회의원 마이크 올리는 거 봤죠?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 검사들은 특권 의식에 쩔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런 모습으로 아니 국회에 나와서 그 국민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국회의원들은 네,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거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특권 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큰 하나의 사례라고 저는 생각해요. 반드시 검찰청 없애야 돼요. 저 너무 놀랐던 게 서영구 의원한테 내 답변 시간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대한민국 검사의 표본을 좀 보인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뻔뻔하고 오만하고 이 불량한 역대급 태도 국민들 엄청 분노했습니다. 당연히 분노하죠. 그러니까 검찰이 이게 거기에 나와서 그럴 정도면 일반인들 수사할 때는 아니면 평소에 어떤 모습으로 살겠어요. 맞아요. 내가 검사인데 어디다 대고 감히 이런 생각하고 살지 않겠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검찰청을 만들어 가지고 특정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해대고 기소를 하고 대선도 못 나오게 하려고 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하나 밝혀지고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지만 검찰이 했던 그 못된 행동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오만하게 아무리 큰 권력도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최 검사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도 얼마나 우습겠어요. 당신도 내 앞에 오면 끝이야.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너는 나 잠재적 피해자다. 뭐 예를 들면 수사를 받으면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할 수 있어라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겠냐고요. 맞아요. 검사들이 조사할 때 태도였어요. 띠지를 분실했잖아요. 네, 그렇죠. 죄를 졌어요. 근데 적반하장이에요. 호통을 잘 됐다잖아요. 태도가 제가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호통을 치더라고요. 어따 대고 어따 대고 그렇죠. 짜증납니다. 진짜. 네, 정말 화나게 하는 이슈가 아닐 수 없는데 화만 낼 수는 없잖아요. 또 그렇죠. 좋은 소식 같이 가보실까요?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이죠. 이재명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을 했는데 같이 영상 보시죠. 신이 쿠데타로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국민들의 강렬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인의 것이 될 것입니다.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미래를 논의할 이 유엔 총회에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뉴욕으로 날아갔죠. 네. 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뭘 어떻게 봐요? 정말 잘했다. 그러니까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박수를 3번 맞았다고 그래요. 연설하는 총 이제 20분 했거든요. 20분. 왜냐면 대한민국만 33번. 33번 얘기했죠. 근데 그 가운데 3번의 박수를 받았는데 그중에 첫 번째 박수가 나왔던 게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됐다. 네, 맞아요. 윤석열이 망가뜨리는 나라.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비상계엄 선포될 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에서
아니 무슨 뭐 그 특정 국가를 제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후진국의 제3세 국가들은 가끔 계엄이 일어나서 내란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렇죠. 아니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 있는 대한민국 이런 일이 벌어질 건 아무도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뚫고 민주주의가 성립됐 다시 회복됐다라고 네. 선포를 했으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예전의 대한민국 그러니까 윤석열 이전의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힌 점이 저는 인상 깊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또 하나는 자신감이 저는 보였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또박또박 20분 동안 연설을 하면서 네.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얼마나 리더십이 강한 분인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빛이란 말을 여러 번 썼거든요. 그러니까 네. 빛의 어떤 등불 뭐 이런 의미도 있었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이 경험한 이 경험을 통해서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점 이런 네. 점들이 저는 상당히 감명 있게 받았던 부분이고 그리고 뭐 북한 문제라든지 이런 그렇죠.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서 AI도 얘기했고. 예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대한민국 앞으로 비전이 확실하구나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구나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투자처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대한민국 하면은 너무 저력이 많은데 네. 한반도 디스카운트 이 남북 분단 그렇죠. 상황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디스카운트 당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북한 문제도 이재명 네. 대통령 언급했습니다. 맞습니다. 북한 문제도 언급을 했는데 북한을 적대적으로 바라볼 뜻이 없다.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 네. 한반도의 평화를 다시 불러오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사실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게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또 남북 간에 지금 분단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더 이렇게 상승시켜 놓은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무인기 보내줘. 북한에 대해서 막 공격해대죠. 북한과 얘기 안 하겠다 그러죠. 대화도 끊어버리죠. 막 이러니까 9.19 군사합의도 막 파기해버리죠. 이러니 대한민국 한반도의 어떤 불안감이 점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했던 사람도 회수해 가죠. 누가 그걸 투자를 또 새로 하지도 않을 거고요. 하고 있던 사람들도 투자를 포기할 거예요. 내가 돈을 투자했는데 막 전쟁이나 일어나 보세요. 그 돈 다 회수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평화나 또는 한반도가 그 화해 무드가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라든지 아니면 경제 성장이라든지 경제 투자는 점점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했고 물론 지금 김정은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대해서 적대적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비판도 그렇죠. 하고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예를 들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 대북 확성기 그거 중지했잖아요. 네. 중지하니까 맞아요. 북한도 중지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이제 반응이 오고 가면 신뢰가 쌓일 거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때문에 너무 이제 경색돼 있는 남북 관계가 풀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유엔 연설에서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했고 우리는 흡수통을 다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가 그리고 우리가 운전자론 뭐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운전자론도 포기했어요. 우리는 그냥 트럼프가 하면 도와줄게. 어쨌든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고 국제제재도 제재도 풀리고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가 올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뭐든지 하겠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한반도의 어떤 평화 무드가 좀 더 무르익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Better Together라는 발언도 했고 특히 네. 북한에 대해서는 엔드를 얘기했어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 비전을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는 전쟁은 끝나고 지금의 모드를 전환해서 새로운 대한민국과 함께하는 북한과의 미래도 우리가 좀 그려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물론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당장 이루어지긴 어렵죠. 신뢰라고 하는 게 하루 이틀 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북한이 저렇게 계속 경계하면서 우리 대통령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때 있었던 그런 일들 때문에 계속 호전적으로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뭐 사람 간의 관계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남녀 관계든 부부 관계든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이 풀어진 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신뢰를 쌓고 변화가 됐다는 걸 인식할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해요. 남북 관계도 이런 신뢰가 하나하나 쌓이면 우리가 일관되게 초지일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면 북한도 변화될 거고요. 또 북미 관계 개선이 이제 북한의 가장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서지 않더라도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서 대화하는데 우리가 판 깔아주고 역할도 해주고 이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는 이제 한반도의 평화 무드가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우리 민주 대한민국 국제사회에 복귀했어. 그래서 박수를 받았잖아요. 그랬죠. 트럼프는 질투가 난 걸까요? 유엔 총회 연설 트럼프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인데 전쟁도 유엔도 못하는 걸 내가 끝내고 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 마음에 안 들어. 잘 못하고 있어. 온갖 비난만 하거든요. 하고 있죠. 유엔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고. 네. 나한테 전화 한 번 안 했다고 그러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최근에 H1 비자 그 취업 비자 100배로 올렸잖아요. 저도 예전에 미국에서 교수할 때 H1 비자를 받았었거든요. 네. 그때도 그 당시에도 한 $1,000. 지금 이 바뀌기 전에 그 정도 제가 낸 걸로 기억하는데 그 뭐 그렇게 해서 외국의 고급 인력들이 대부분 다 남아 있거든요. 나오지 않고 미국에서 자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근데 이렇게 H1 비자 비용을 높여버리면 다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어쨌든 그런 문제도 있는데 아니 자기 연설에서 결국 뭐 비난하고 비판하고 자기 자랑하고 이걸로 끝나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아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인데 유엔에 또 중요한 어떤 기부하는 기구이기도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유엔과 함께 뭔가 국제사회 전체가 발전할 수 있고 함께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자랑하려고 거기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하고 끝나버리고 그리고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저감 정책을 최대 사기극이래요.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트럼프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 이게 모든 게 자국 이익이잖아요. 그럼 절대로 안 되고 국제사회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가 내가 제일 힘이 세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다른 사람 힘 합쳐서 그 사람 왕따 시킬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같이 가야죠. 같이 함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얼마나 비교돼요. 이재명 대통령 함께 가야 된다. 그쵸. 트럼프는 나 혼자 갈 거야. 누가 더 현명한 사람입니까? 저는 이 트럼프의 모습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말이 안 되는 말을 한 게 트럼프잖아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 100배 얘기하셨는데 전문 비자. 그러니까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오면 다 감옥 가야 된다. 그리고 나는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비교가 되죠.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서 한미 관세 협상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만약에요. 대통령 입장에서 모든 관점이 뭐 어디에 가 있냐면 국가의 발전,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거 여기에 딱 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가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투자사 세계 최대 투자사 있잖아요. 이 사람 CEO 만날 때도 보면 그런 사람 만나서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 우리한테 이러잖아요. 상하원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입장에 상하원 의원들을 뭐 그렇게까지 막 만나가지고 부탁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하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미국 의회에서 법도 만들고 또 뭐 제재안도 만들고 이러니까 결의안도 만들고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대화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습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치겠어요? 이 대한민국이 절실하구나.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대통령까지 나서서 하는데 내가 좀 도와줘야 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인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트럼프처럼 폼이나 잡고 다니고 내가 뭐 노벨 평화상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러면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참 좀 짜질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와 모습을 보면 국가를 위해서는 뭐든지 한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난번에 이제 조지아에서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구금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 계속 투자나 하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비자 문제는 해결 안 해주니까 이걸 상하원에서 좀 해결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나서잖아요. 그렇죠.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한국 전용 비자 법안이 이제 발의됐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정말 엄청난 기여를 한 걸로 보이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 만나서 설득하고 왜 필요한지를 얘기하고 이게 우리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미국도 이익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 대통령은 뭐 이게 뭐 격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뭐든지 도움이 되면 한다. 그게 다 국가와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라면 정말 비즈니스맨처럼 뛰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정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지아주 사태를 또 직접 언급을 했고요. 그랬죠.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를 했잖아요. 예, 그랬죠. 그러니까 E4 비자인데 이게 이제 특별 비자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뭐 기업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특별히 비자를 주는. 왜냐하면 이게 H1 비자 같은 경우 쿼터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쿼터를 차버리면 더 이상 비자를 발급을 안 해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호주하고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은 이미 이걸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못 받았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투자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확장시켜 달라. 아니면 뭐 다른 나라 받는 정도 수는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왜냐면 투자하는 비용은 비슷한데 왜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동안 왜 우리 못 받았을까요? 아니 FTA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FTA 체결할 때 이미 5,300명 확보를 해놨어요. 쿼터를. 그럼 한국은 FTA 체결한 지가 언젠데 맞아요. 지금까지 하고 무엇보다 윤석열 지금 문제됐던 조지아주의 공장을 투입하고 바이든이랑 약속을 해서 설치하는 그렇죠. 건데 윤석열 때. 아니 조지아주 투자를 약속할 거면 거기에 상응하는 비자까지도 당연히 그래야죠. 약속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윤석열 때 제대로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와서야 이거를 당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지아의 현대자동차 투자하라고 할 때 그때 윤석열이 대통령이었잖아요. 바이든하고. 근데 윤석열이 이 문제를 그러면 투자하라고 할 때 비자 문제를 그렇죠. 해결하고 가야죠. 물론 뭐 그렇게 변명과 해명을 할 거예요. 바이든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었잖아요. 당연하죠. 그리고 다른 나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 쿼터를 받았는데 왜 우리만 쿼터를 못 받냐고요. 그러니까 그건 대책이 없이 그냥 그 바이든하고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할게 이러고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메리칸 파이만 불렀죠. 그렇지. 파이는 참. 그리고 왜 맨날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 네. 술도 뭐 먹는 거 드시고. 좋아하죠. 네, 그렇죠. 참 많이 비교되는 네. 대통령인데 뉴욕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이 네. 저는 이게 아시는 분만 아실 것 같아요. 네. 블랙록 회장을 만나서 우리 네, 네. 한국을 AI 아시아 수도로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저희가 어떤 걸로 봐야 될까요? 왜 어떤 걸로 봐야 되냐면 AI 산업을 우리나라가 이제 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주도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의지거든요. 근데 이런 대통령의 의지가 이 정도로 크다고 하면 네.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심을 하게 돼요. 뭐 정부가 나서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 투자 회사 같은 경우는 블랙록이라고 하는 투자 회사인데 이게 전 세계 가장 돈이 많은 자산이 많은 이런 데서 한번 투자하겠다고 결정하는 건 조 단위예요. 조 단위. 결국엔 세계 최대 자본이 한국에 줄을 선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때문이에요. 네. 정부가 보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를 들면 기업에서 누군가 유치를 해가지고 우리 기업에 투자해줘 이러면 불안하잖아요. 이 그쵸. 기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네. 또 혹시나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근데 정부가 뒤에서 보장하고 우리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면 투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네.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나라가 경제 수준이 뭐 10위권 안에 들어가니까 그렇다면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직접 얘기할 정도면 내가 투자해도 안심되겠구나라고 생각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AI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자본이 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우리도 물론 펀드를 만들어서 합니다. 100조 원 정도 네. 펀드를.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돈이 투자가 돼야 좋은 인력을 데려와서 지금 그렇지 않은데 H1 비자 때문에 고급 인력들이 갈 데가 없어요. 네. 미국 나오면 우리도 많이 유치할 거예요. 오늘 어젠가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 얘기했거든요. 부처별로 고급 인력들이 있으면 영입해서 네. 우리나라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자. 근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투자 자금을 우리가 부족하니까 외국에서 끌어온다고 하는 건 네. 우리가 AI의 아시아에서 AI 선도국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외국의 자본이 투자가 되면 네. 더 많은 인력들이 들어올 수 있고 고급 인력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MOU도 체결했더라고요.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대통령의 비즈니스 마인드가 또 한 번 결실을 맺은 결과였다고 생각하죠. 네, 결국에는 이제 뉴욕에서의 우리 AI 수도로서 변모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정말 애민 정신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재외동포들을 만났죠. 그래서 만났어요. 여러 가지 경청을 하고 대책을 냈어요. 사실 재외동포들이 특히 미국에 계신 분들이 요즘 캐대현 때문에 네네. 자신이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고 K컬처 때문에 그러지만 또 우리 대통령이 너무 일을 잘해서 대한민국 국격이 올라가니까 네. 내가 영어뿐만이 아니라 한국계라는 게 그리고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자부심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다 알아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 미국 대통령이 누군지도 다 알아요. 근데 반대로 미국 가서 물어보세요.
코리아 알아? 그러면 노스 코리아 이래요. 불행하게도 그 당시 물론 제가 있을 때는 그때 이제 그 핵 관련해서 북한에 대한 이슈가 많아서 그런 건데 사우스 노스 코리아가 분리된 것도 잘 모르고요. 대한민국 대통령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네. 한국에 많은 관심이 있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뭐 100일 조금 넘었지만 네. 이재명 대통령 이런 모습이 결국 뭐 외국의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군지 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강인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이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위상이 올라가죠.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살 때는 다른 걸로 위상이 올라간 게 아니고 전자제품으로 위상이 올라갔었어요. 잘 못 느끼실 텐데 네. 예를 들면 야 삼성 어느 나라 건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놀래요. LG가 어느 나라 건 줄 알아? 왜냐하면 당시에 제가 있을 때는 미국에서 이제 전자제품이 소니보다 삼성이나 LG께 훨씬 나았어요. 특히 가전제품도 LG를 네. 정말 선호하시던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LG나 삼성은 알아요 다. 왜냐면 집에다 있으니까. 그 가전제품. 근데 그게 어느 나라에서 만드는지 몰랐다가. 그걸 몰랐군요. 몰라요 잘. 왜냐면 이제 그건 미국에 있는 그 전자제품 가게에서 파니까. 네. 근데 그걸 물어보면 그거 코리아에서 만든 거야.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야 라면 놀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국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 한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구나. 네. 이렇게 전자제품을 잘 만드는구나. 근데 이번에는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기 때문에 그쵸. 그 민주주의 때문에 한국을 또 인식하는 거죠. 내란이 벌어졌었고 그걸 국민의힘으로 국민의힘이라면 안 돼. 이 말이 이 당 이름을 왜 그렇게 지어놔가지고 국민들의 네, 국민들의 힘. 네. 국민의 짐이 아니고 네. 국민들의 힘으로 힘이 아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달성이 됐잖아요. 그런 점들을 이제는 인식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희 국민들한테 했던 말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뭔지 네, 아세요? 네. 우리가 내란을 겪을 때 제1공표들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시고 그렇게 고민하시고 지지해 주셨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돌려드리겠다고. 정말 너무 든든했을 것 같아요. 제외 동포들 입장에서는 눈물 났을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네. 진짜 외국에 살면 제가 뭐 여기서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미국에서 교수를 했잖아요. 네. 그 주립대 교수에서 그래도 네. 상류 계층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뭐 직업의 귀천은 없지만 네. 주류 사회의 이론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차별이 있어요. 그 안에도.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일반 이 제외 동포들 미국에 사는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는 그걸 끊임없이 느끼며 살아요. 네. 근데 대통령이 와서 우리가 당신들의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믿고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지지하고 지원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얼마나 그분들이 감동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다 같은 국민이다. 이제 제외 교포들도 그렇죠. 우리 소중한 국민이기 때문에 또 이제 선거의 꽃은 투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외국민 투표도 개선하겠다. 여러 가지 희망적 메시지를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투표할 때요. 그렇죠. 내가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나 뭐 일할 사람들을 뽑는데 내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거나 그건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야. 미국에서는 못 하잖아요. 미국 시민들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사실은 투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네, 투표하기 너무 힘들다. 네. 개선 좀 해달라 항의가 네. 많았다고 해요. 맞아요. 왜냐면 한 곳에도 막 영사관에 사는데 네. 거기 가려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제가 텍사스 주립대 교수할 때도 텍사스가 끝에서 끝에 가는데 차로만 6시간 걸려요. 그러면 이제 투표하러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영사관이 또 모든 지역이 있지 않잖아요. 영사관이 없는 지역에 사는 분들은 비행기 타고 가서 투표를 해야 되고 그래야 네.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네. 투표 제도를 좀 개선해 보겠다. 뭐 예를 들면 지금 그냥 아이디어 뭐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네. 아이디어 차원에서 뭐 좀 잘 준비를 해야겠지만 온라인으로 투표하는 방법이라든지 예컨대 뭐 그게 어려울 수는 있을 거예요. 다만 네. 또 뭐 투표를 하더라도 좀 더 장소를 촘촘히 만든다든지 뭐 현장에 가서 투표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잘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네. 대통령의 의지 자체는 투표가 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는 개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엔 총회 연설을 보면서 그리고 네. 이렇게 행보를 보면서 국민들이 나 진짜 투표 잘했다. 효능감도 느꼈을 것 같고 네. 대한민국 국민인 게 너무 자랑스럽게 그렇죠. 느껴졌을 것 맞아요. 같아요. 우리 한반도 하면 항상 안보 문제, 맞아요. 이 남북 분단 문제가 발목을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어제 이제 송영길 대표가 나왔었는데 트럼프와 김정은 판문점에서 만날 수 있다 이런 귀뜸을 해주시더라고요.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에이펙에 김정은이 올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오잖아요.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서울에 머물러 서울의 정상회담을 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그리고 나면 서울에 일정 부분 머무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판문점에서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갑자기 만난 거예요. 그거. 트럼프가 그렇죠. SNS에 일본, 갑자기 제안했죠. 만나자고 하니까 반응이 왔고 그래서 일본 방문했다가 갑자기 와서 만난 거거든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김정은 입장에서 판문점에서 만나는 큰 부담이 안 돼요. 왜냐면 자기 나라 땅이잖아 어쨌든. 선만 건너면 네, 선만 건너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는 거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좀 여러 가지 뭐 보안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쵸. 그런데 경호 문제도 있고. 근데 판문점은 사실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지난번처럼 거기서 만나서 뭐 자기들이 원하면 판문각, 그러니까 북한 쪽에 있는 판문각에 가서 회담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쪽에 와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열려 있다. 뭐 100%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 정말 전략가이잖아요. 그렇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네. 키포인트인데 맞아요. 지금 에이펙에서는 솔직히 시진핑하고 트럼프는 네. 만나는 게 예정돼 있지만 맞아요. 김정은은 없죠. 네. 하지만 이제 북한과의 남북 관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 바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던지면서 뭔가 방향을 좀 제시한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던졌을 때 김정은이 반응이 올 거냐 네. 하는 부분은 좀 의문이 있긴 해요.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지금은 남북 관계가 경색 상태라 네. 북한이 약간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적대시하고 있거든요. 다만 되게 냉랭하죠. 그렇죠. 네. 근데 미국에 대해서는 뭐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생각할 때 지난번처럼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그 대화 이게 바로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리를 마련해 주거나 우리가 또 두 사람 만날 때 옆에 가거나 이럴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지난번에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기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함께 갔잖아요. 판문점에. 그렇죠. 그런 모습은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중간에 끼어서 다리를 놓기는 약간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거는 북한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다만 미국과 북한은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는 걸로 보여요. 김정은도 트럼프를 만나는데 용의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트럼프가 예를 들면 SNS나 아니면 뭐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또 전달할 수도 있고요. 네. 남북통신망을 통해서 트럼프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리를 깔아줄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정부가 역할을 하는 거죠.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네.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그래서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럼 드러나지 않고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안 드러나도 돼. 상관없어. 그냥 관계 개선만 해. 그것이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일이고 북미 간의 관계가 개선되면 우리의 관계도 개선되는 거예요. 북한은 어차피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만 북미 간 관계를 더 개선할 수 있거든요. 네. 우리가 또 역할을 해줘야 되고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북미 간의 관계가 개선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나서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드러나지 않게 일을 해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신은 피스메이커, 나는 페이스메이커. 정말 전략적인 발언이 아닐 수가 없는데 맞아요.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남북도 뭔가의 희망이 보인다라는 느낌이 당연하죠.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 국방 관련해서 말을 해서 굉장히 맞아요. 이슈가 됐었죠. 그렇죠. 외국군 없이 자주 국방을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굴종적 사고라고 말했어요. 당연하죠. 네.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주국방을 우리가 얼마나 외쳤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전 변호사님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주국방 얼마나 외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의 능력은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를 돕는 건 당연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주둔하지 않아도 그건 충분히 가능한 문제예요. 네. 예를 들면 괌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날라오는데 비행기로 금방 와요. 전투기가 만약 떠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략적으로 또는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우리나라에 투입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상주해야 될 필요가 있겠냐 하는 부분이에요. 네. 두 번째는요. 만약에 미군이 반드시 있어야 생각 외국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면 네. 우리나라의 자주국방 능력을 키우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을 의지하게 되니까. 근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생각하면 더 강한 군대를 만들겠죠. 그렇죠. 더 많은 국방비를 투입하겠죠. 지금도 국방비가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계속 문재인 정부 때까지 계속 증강을 했었어요. 계속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주적으로 지킬 수 있고 자주국방이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 인식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한미 간의 군사동맹을 뭐 파기한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그렇죠. 우리는 전 세계 국방력 5위이기 때문에 네. 자체적인 국방 시스템과 우리 자력이 필요하다. 자주가 당연하죠. 필요하다. 당연하죠.
그런 관점에서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미군을 뭐 철수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네. 우리 자체적으로 충분히 지킬 수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국방력을 가지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강한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게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외국기능이 없으면 우리는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 물론 아까도 전제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미 간의 동맹은 계속 가는 거예요. 군사 동맹은. 그걸 뭐 깬다고 생각하거나 이 발언 가지고 또 꼬투리를 잡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미 동맹과 함께 하면서 자주국방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니까 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이 세상 모든 워딩, 특히 지도자의 워딩은 의미가 다 있죠. 그렇죠. 그러면 왜 유엔 총회를 바로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시점, 지금 시점에서 자주국방을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미군 같은 경우에 또 미국 같은 경우 우리에게 그 방위비 분담금을 많이 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카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럼프 입장에서 압박을 계속 주면 돈 더 내 하는데 우리가 아무런 카드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돼? 계속 우리 될 수밖에 없어요. 밀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럼 우리 자주국방 할 수도 있다. 물론 아까 또 이렇게 오해를 불러니까 제가 전제를 계속 까는 거예요.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네. 이재명 대통령 그것도 인식하면서 얘기하지만 네. 우리가 어느 순간 또 우리가 전작권 환수하는 문제도 계속 논의가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자주국방을 우리가 키워야만 어느 순간에 언제 그게 올지 모르겠지만 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예컨대 이런 과정에서 또는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은 미군이 철수하지 않겠지만 네. 우리가 방위비 분담 과정에서 우리도 뭔가 카드를 갖고 있으면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미군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예컨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미군은 언제든지 오키나와나 괌에서 투입돼서 또는 본토에서 날아오더라도 우리와 함께 할 거예요. 우리를 도울 거고. 그 기반 위에서 우리의 자주국방 능력을 키우면 방위비 분담 문제에서 우리가 얘기할 거리가 생기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트럼프가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국방비를 계속 늘리라고 그래요. 증액하라고 그래요. 그쵸. 이후에도 계속 그랬잖아요. 3%까지 네. 늘리라고.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 문제는 좀 더 유연하게 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어떤 뭐랄까요. 포석 이런 걸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해도 너무한 트럼프의 로우키 전략으로서 그렇죠. 할 말을 하면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수익 있는 남자 최지봉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함께해 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시원한 사이다 발언으로 전 대한민국을 여름으로 만드시는 분이 있죠. 이병철 변호사님, 이병철의 사이다 코너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코너 이름 마음에 드세요? 네, 저도 이병철 TV 사이다고. 네. 여기도 뉴스인 사이다고. 네. 이 코너도 이병철의 사이다고. 아, 사이다네요. 우리 민주 시민들께서 시원하시도록 네. 사이다 한 사발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냥 드시게 하면 안 되고 3배로 시원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유엔 총회부터 같이 가볼게요. 어제 새벽 이재명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 밑에 엔드 이니셔티브 실효성 논란. 네. 제가 뭐 외교 안보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 말씀이 상당히 좀 이렇게 특히 이 보수 쪽 분들한테는 네. 굉장한 반발을 사고 있거든요. 네, 어떤 점에서 보수 반발을 사죠? 미국의 지금 기본 입장은 비핵화잖아요. 북한의 핵을 완전히 없앤다는 거잖아요. 네, 비핵화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있는 핵을 인정하겠다는 데서 출발하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거구들은 막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네. 뭐 어떤 게 옳으냐 하는 거는 뭐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좀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예. 이제 제가 지난주에 얘기 나와서 트럼프의 3,500억 불 현찰 내놔라 그 관세 문제. 예, 그렇죠. 그때 제가 이거를 대처하는 그 과학적 이론이 있다. 네. 경제학적으로 재정학에서 차선 이론이라는 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세컨드 베스트 폴리시. 그러니까 3,500억 불 이거 우리가 감당이 안 되죠. 네. 그렇지만 지금 우리한테 자동차 관세나 이런 게 너무 좀 또 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동차 관세 이런 데만 막 매몰돼 있어서 그게 차선책이냐? 그게 아니다 이거지. 전혀 다른 여러 가지 그 옵션들 뭐 중에서 우리가 창의적인 혁신적인 우리의 카드를 던져야 된다. 그게 차선이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핵 문제에 대한 새로운 어떤 관점을 던졌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현실적으로 있는 걸 인정하자. 없앨 수가 없다. 그러면은 저 트럼프는 또 주한미군 우리가 뺄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럼 우리나라는 핵을 만들 수밖에 없잖아. 네, 이런 논리가 생기잖아요. 네. 또 그런 연장선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네. 미국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 있다. 뭐냐? 네. 우라늄 농축 문제, 네. 핵연료 재처리 문제. 그거는 일본에서는 이미 80년대부터 하고 있거든요. 일본 하고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이제 미국에 공식적으로 지금 우리가 던지고 있는 건 그리고 지금 또 지난주에는 그 외교부 장관이 중국 가서 왕이 외교부장. 네. 이제 중국은 부장이 장관이에요. 네. 왕이 외교부 장관하고 만나서 또 한반도 문제와 이런 걸 관세 문제를 논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차선 이론에 따른 아주 과학적인 고도의 전략이다. 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누구도 제기하지 않는 새로운 관점이죠. 저는 그러니까 그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를 보면서 전 트럼프한테 꽃길을 좀 깔아준 걸로 보이는데 트럼프는 부동산에 좀 미친 부동산 투자자잖아요. 네. 근데 평양은 아시다시피 완전 노른자 땅이 아니겠으면 그 관점에서 본다면 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저는 김대중의 낮은 수준의 연방제를 이재명 씨로 좀 해석을 해서 트럼프에 꽃길을 깔아준 게 아닌가. 맨 마지막 단계의 비핵화를 얘기함으로 인해서. 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좀 되게 장기적인 측면에 봤을 때 미국에게 트럼프에게 꽃길 깔아주기를 해서 북한과 미국의 만남, 그다음에 차후에 남한과 북한의 만남을 미리 청사진에 그려놓은 게 아닌가. 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생각이 좀 다른데요. 네. 트럼프는 완전히 자기 주도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그 모든 일이.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결정해서 내려보내는 스타일이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뭐 우리나라가 뭐 무슨 한반도 무슨 운전자론이다 뭐 하는데 트럼프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본인이 그냥 일방적으로 했어요. 그 김정은이 하고. 지금도 그게 더 강화됐다고 저는 보여지고. 예, 그런 차원에서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 엔드 이니셔티브 트럼프는 속으로 꿈 깨라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네 소리고 나는 내가 알아서 한다. 김정은이하고 직접. 김정은이도 뭐 기본 태도가 나는 미국 대통령하고 만나지 뭐 남한은 상대 안 한다 이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던진 그 엔드 이니셔티브 이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관세라는 엄청난 지금 핵폭탄이 지금 날아왔는데 우리나라에 네. 이거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굉장히 창의적인 패키지다. 네.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고도의 경제학적인 게임 이론에 입각한 이론적 근거가 과학적으로 있다.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께 이제 그런 과학적 근거가 있는 정책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학적 근거가 있다. 그 엔드 정책도 결국에는 관계 정상화를 조1, 조2 관계 정상화를 기반으로 하고 마지막에 비핵화로 함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연내에 평양에 간다고 해도 이상한 게 없는 거죠. 이 노른자 위 땅에 부동산 투자의 기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꽃길을 깔아준 게 아닌가. 이거는 의미가 있지 않나 전략적으로 그런 해석들도 있고 이제 관세 관련해서도 제가 전략적 해석들이 분명히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솔직히 북한 문제는
정답이 없어요. 그렇죠. 예. 김정은이가 그냥 알아서 하는 거고 네.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거는 상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어쨌든 뭐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예, 더 깊게 말씀은 드리지 않는 게 예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그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연설 Better Together도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나아가서 의장석에서 바로 안보리 의장으로서 의사봉호 땅땅땅 치는 모습들, 국제 안보나 AI 이슈를 전체 의제로 던진 모습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국뽕을 좀 느꼈을 것 같긴 합니다. 그것도 오바죠. 오바예요? 그냥 저만 뭐 느낀 돌아가면서 거예요? 하는 건데. 서운한데. 아니 뭐 그냥 저기 국민들 기분 좋은 거는 뭐 저도 좋은데 예, 너무 오바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그 모습.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 최초로 유엔 안보리 의장으로서 의사봉 땅땅땅 의제가 채택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무덤덤하던데요. 무덤덤해요. 예, 그 우리나라가 그런 수준이 됐고. 수준 이미 그런 수준이 됐기 때문에. 그게 뭐 대통령이 뭐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준이 그런 거잖아요. 예, 뭐 특별한 저는 의미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네, 대한민국 수준이 그렇게 와서 그런 거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윤석열이도 또 한번 그런 거 했잖아요. 윤석열이 그걸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게 의제 막 던지고. 아니,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제가 국뽕을 넣는 것은 네.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할게요. 윤석열이 이번에 뭐 내란 안에서 그 유엔 안보리 의장으로서 한국 대통령 최초로 그 자리에 갔다. 그러면 이재명과 윤석열, 그러니까 윤석열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달랐을까요? 저는 윤석열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네, 네. 언급할 가치조차 가치가 없다고 없는 거죠. 그거는 뭐 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국가 반역자인데 네. 뭐 안보리에 가서 쓰면 이런 가정을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 대한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의다 아니다. 네, 사실 안 봐도 뻔한 비디오가 아닌가 싶긴 한데 또 유엔 총회 앞두고 이 아까 이슈 얘기하셨으니까 자주국방 로이터와 이제 BBC와 자주국방. 인터뷰를 하면 자주국방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네. 그 인터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 자주국방이라는 개념이 제일 먼저 그거를 강조한 분은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나갈 때 때만 또 나가라 했죠. 핵무기 개발을 시도를 했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카트 대통령이 그때 주한미군 철수를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 자주국방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주권 국가가 국방을 자주적으로 못하고 남의 나라에 의지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 그러나 북한이 비대칭 전력 그 핵을 갖고 있다는 현실 속에 네. 우리가 주한미군이 없이 이 국방이 되느냐 하는 게 이제 우리의 현실적인 그 제약 사항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뭐 그 당위적으로 자주국방 그리고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네. 우리가 군사력이 세계 5위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거는 이제 그 평가하는 기관마다 좀 다른데 네. 5위, 6위, 7위 정도예요. 뭐 어마어마한 거지. 엄청나죠. 좀 엄청난 전 세계에서 그 거예요. 정도 수준인데. 네네. 우리가 무역 기준으로 하면 한 10위권. 네. 우리가 1인당 GDP 기준으로 하면 한 5위권 정도거든요. 그것과 비교하더라도 네. 국방력은 군사력은 엄청나죠. 예, 재래식 뭐 이제 핵만 빼면은 5, 6, 7위도 하는 건 엄청나. 이래 보시면 됩니다. 미국 1등 당연히 네. 중국, 인도 뭐 14기니까 빼고 그렇죠? 그 세 나라 빼면 나머지 뭐 과거 소련, 그러니까 러시아는 빼야 되겠죠. 워낙 세니까. 네, 네. 그 다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이런 나라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비슷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국뽕 네. 정말로 자부심을 가져도 되죠. 결국에는 이거를 자율적 자주국방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게 어떤 뜻인가요? 우리 스스로의 이제 국방인데 우리가 타의적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우리의 우리의 주권을 외치면서 우리 나라는 우리가 지킨다. 그렇게 자율적 자주국방으로 해석을 하면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왜 유엔 총회 가기 전에 트럼프 만나기 전에 국가 정상들 만나기 전에 이 시점에서 자주국방을 얘기했을까? 그래서 제가 제 관점에서는 예.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네. 그것도 로이터하고 영국 BBC 방송에다가 했어요. 네. 이 발언이 그냥 어떤 한 분야 국방이라는 한 분야만 갖고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셨을 텐데 네. 이 발언을 네. 그리고 트럼프 들으라고 한 측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타겟이 트럼프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왜 물론 그렇죠? 뭐 북한 또 뭐 중국 여러 다 그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겠지만 이제 제 관점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3,500억 불이라는 핵폭탄을 우리한테 던졌잖아요. 지금 그렇죠. 트럼프가. 네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3,500억 불 문제예요. 사실은. 네. 외환보유. 어떤 정치 현안보다도 이 경제 현안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 해결 안 하면 그거를 만약 일본처럼 준다라는 각서만 하면 우리는 IMF 외환위기가 터집니다. 그냥 그렇죠. 바로. 예. 그리고 제가 계속 5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려왔고 이 문제는 현금을 요구한다. 우리는 무제한 통화 사업을 요구해라. 그런데 미국은 절대 안 받아준다. 네. 그러면은 또 이렇게 우리는 카드를 던져라. 이런 걸 제가 4, 5개월 전부터 다 예언한 대로 딱 된 거예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이런 자주국방이라는 카드를 다시 던진 거다. 이제 제 말씀은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 아시지만 일본은 5,500억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5,500억 달러인데 사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일본 그 관계자한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죠. 현금으로 다 주는 거냐? 아니다. 우리는 그냥 투자다. 그럼 일본하고 우리랑 좀 다른 결론.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또 이제 일본이 사인해놓고 지금 예. 일본 내부의 여론들이 엄청나게 비판적이니까 당연히 예. 뭐 이시다 총리는 지금 내일 모레 나가는 게 정해져 있는 네, 그 그렇죠. 내각은 이제 이미 그 생명이 끝난 데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변명하는 거죠. 그 각서에 그 문서화돼 있는데 뭐 그러면 그거를 현금 현금으로 꽂도록 돼 있어요. 일본도 40일 내에 꽂지 45일. 않으면 네. 물론 한 번에 그 800조를 꽂는 건 아니에요. 우리 네. 돈으로 하면. 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기에 100조 필요하니까 돈을 입금하라 하면 그날로부터 40일 내에 돈을 꽂아야 된다. 안 하면 다시 관세 폭탄 때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뭐 그거를 투자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제 좀 면피성 발언이죠. 네, 그거는 뭐 문서화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우리도 뭐 전부 투자다, 뭐 대출이다, 뭐 보증이다, 5%만 현금 주면 된다 했다가 일본이 각서를 쓰고 그 내용이 공개되니까 우리도 똑같이 현찰 내나 이게 우리 어제가 이제 언론이 집중 다루게 된 거잖아요. 네. 그 전에는 언론이 뭐 이런 말 안 했잖아요. 네. 저는 4개월 전부터 했지만. 네. 그럼 이 우리 정말 경제적으로 최대 위기 3,500억 달러 현금 지불 미국의 압박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됩니까? 해결책은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네. 저는 굉장히 이 유엔 무대를 물론 우리 외교안보 차원에서도 또 훌륭하게 일을 하고 계시지만 네. 이 트럼프의 3,500억 불이 이 폭탄을 네. 또 해결하는 중요한 무대로 이제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계신다. 네. 그 이론적 근거가 이제 그 세컨드 베스트 폴리시 이 차선 이론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있다 이 말씀이고 네. 한 가지만 더 이제 그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 여기 사이다에 나왔으니까 네, 사이다 바로 부탁드립니다. 완전히 처음 듣는 거 말씀을 또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 이병철 TV 사이다에서는 제가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미국은 절대로 그 무제한 통화 사업은 받아줄 수가 없어요. 통화 스와프 말씀하시는 네, 거죠? 통화 사업은 예. 예. 일본만 가능한 거예요. 왜 실질적으로. 일본만 가능할까요? 그 일본이 그만큼 경제력이 실질적으로 일본의 경제력이 뭐 지금 중국이 뭐 워낙 규모가 커지지만 중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인 거는 뭐 부동의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은 약간 적대국이니까 일본이 세계 경제에 이제 넘버 2인 거지. 그리고 엔화는 사실 기축 통화잖아요. 그러니까 통화 스왑이라는 건 스와핑이라는 게 교환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엔화를 주고 네. 유사시에 달러가 필요할 때 엔화를 줄게 그만큼 달러를 준다 이런 약속이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 연준이 하는 거예요. 또 대통령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중앙은행 간의 계약이에요. 우리 한국은행하고 미국 페더럴 리저브 연준하고의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런데 미국 연준은 대통령 말 안 듣잖아요. 지금 파월도. 그런데 이제 연준 입장에서 보면 이게 미국이 달러를 탁 준다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준은 인플레를 관리해야 되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똑같은 기축 통화인 엔화를 준다. 이제 이거는 이게 대등한 거래가 되지. 기축 통화니까. 근데 미국 네, 그렇죠. 입장에서 원화를 준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 그건 인플레이션 압력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해주는 거고 또 미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게 달러 패권이잖아요. 그렇죠. 이 달러라는 걸 함부로 안 준다고. 예, 그만큼 일본은 군사적으로도 우리보다 더 중요한 동맹국이거든요. 우리는 버릴 수 있지만 일본은 마지막 방어선이에요. 에치스 라인에도 항상 들어가 그것도 있는 마찬가지고 일본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일본은 가장 중요한 방어선이에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일본만 무제한 통화 사업이 되는 거예요. 스위스나 이런 거는 뭐 작으니까 뭐 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못 해주면 우리는 그냥 던지고 그냥 안 해줘 할 줄 뻔히 알면서. 아니 근데 우리 통화 수합부 한 이력이 있잖아요.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한시적이고 네. 제한적인 그러니까 우리 그 2008년 국제금융위기 터졌을 네, 때 그때. 이명박 정부 때죠. 네, 네. 그게 미국에서 터진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한국 동아시아로 전이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진짜로 골치 아파지거든. 네. 미국도.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그 강만수 재경부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날아가가지고 네. 루빈 재무장관하고 한 방에 이거를 이제 타결을 했죠. 왜냐하면 미국이 위험하니까. 그래서 6개월 1년간 300억 불. 그러니까 금액도 제한적이고 시간적으로도 한 6개월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이제 2020년도에도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네.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때도 일시적으로 이제 했던 건데 지금은 그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3,500억 불을 요구하는데 뭐 한시적으로 몇백억 불 뭐 이런 거는 전혀 의미가 없고 그래서 그러면 무조건 안 받아주는 거 뻔한 건데 통화 수합은 절대 미국은 받지 일단 대꾸 자체를 안 합니다. 수합이라는 말 자체를 안 꺼내 아예. 되게 부정적인 반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거 그냥 말도 꺼내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요? 언론에 미국이 수합이라는 걸 검토한다는 말도 안 해요. 절대로. 그러면 우리가 뭘 또 할 수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전문 비자도 요청했더니 수수료를 100배 때렸죠. 그러니까 전문 비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 언론이 이걸 안 다루는데 몰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미국이 받을 수 있는 통화 수합을 던지게 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그게 뭔가요? 우리가 어차피 3,500억 불은 불가능한 거고 네. 그러나 관세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를 들어서 1,000억 불 정도는 줘야 될 거예요. 절반 이하로. 네. 그러면 우리가 뭘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걸 받아내면 되거든. 거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완화된 미국이 받아줄 수 있는 통화 수합이 있어요. 그걸 피마라고 합니다. 피마. 네, 피마. Foreign International. 그러니까 국가 간에 마니터리 오소리티 이제 통화에 대한 그런 권리를 재조정한다. 레포, 리포지션. 피마 레포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원화 주는 거는 미국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아니다. 좋은 거를 주면 되거든. 네.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량이 이제 국민들 다 아셨잖아요. 얼마죠? 한 4,100억 불 정도 되잖아요. 그 달러 현찰로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 대부분이 사실 미국 국채 아닌가요? 미국 국채예요. 네. 왜냐 이자가 붙으니까. 근데 미 재무성 국채는 달러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렇죠. 사실상 네. 거래되는 게. 네. 근데 이자도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한 3,000억 불 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미 재무성 국채 그거는 미국에서는 그냥 달러와 같은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 미국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담보로 낼 테니까 그만큼 니네들이 유사시에 달러를 달라. 이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줄 테니까 달러 달라 이거니까 인플레이션 압력도 안 생겨요. 통화량의 변동도 없어요. 이 유동성 총유동성에.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받아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2분의 1 달러 통화 수합부인 피마를 했을 때는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시는 거죠. 시도해 보면 지금 아마 뭐 그거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그 논의를 왜냐하면 하고 있다. 국제금융 전문가가 기재부 이런 데 있거든요. 네, 그거를 받아낼 수 있으면 정말로 그건 큰 거예요. 네, 상설 피마 레포를 받느냐 안 받느냐. 우리는 실질적으로 약간 기축통화국 그리고 어떤 외환 위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이런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엔 한미 관세 줄달리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보도록 하고 맞습니다. 국제 이슈는 여기까지 가고요. 네네네. 국내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김건희 어제 첫 재판 열렸고 뭐 하얀색 머리에 초췌한 뭐 생얼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뭐 다 뉴스에도 나왔고 하니까 네. 좀 새로운 거 말씀을 드리면 네. 첫째는 제 이병철 TV 사이다 거기에 어제 이렇게
댓글로 많은 분들이 네. 김건희가 수갑 찬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았어요. 이 손을 이렇게 해서 들어오니 피의자 김건희였잖아요. 네. 피고인이죠. 이제 법정에 왔으니까. 그런데 들어올 때 이제 동영상에 보면 네. 양손을 이렇게 딱 모으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렇죠. 수갑을 찼나? 저도 네. 약간 그렇게 느껴졌는데 보였죠. 그건 아니었고 그다음에 저는 계속 주장을 하지만 김건희 씨든 윤석열 씨든 김건희 윤석열이는 특혜를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 국민들 재소자, 일반 국민들 피고인하고 똑같이 대우하면 돼요. 그렇죠, 일반 국민보다 사실은 더 열악한 대우를 받아 마땅한 국가 반역자지만 그렇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반 피고인, 구속된 피고인과 똑같이 대우를 하라. 그러면 죄수복을 입혀야 됩니다. 그렇죠. 죄수복 안 입고 우리 변호사님도 잘 아시지만 네. 법정 가면 다 구속된 그렇죠. 피고인들. 지금 영상 나오는데 아니 그 네. 흰색 와이셔츠에 검은색 양복을 입고 마스크를 저렇게 깊게 눌러 쓰고 지금 나오는 그러니까. 재판 출석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결국엔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도 지금 실시간 보고 계신데 이거 자체가 특혜 아닙니까? 아니 마스크도 네, 특별한 그러니까. 질환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요. 저거 허가가 안 돼요. 저거 쌩얼 가리려고 솔직히 쓴 거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왜 저런 거를 다 허가를 해주냐고 재판부에서. 네, 저는 굉장히 불쾌하더라고. 지금도 이 재판부는 지기현 재판부가 아니잖아요. 네. 왜 여기도 이제 똑같지는 않지만 또 끝까지 뭔가 특혜를 부여하려고 하는. 예, 첫째 마스크 벗어야 됩니다. 그렇죠. 마스크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특혜들을 하고 있어요. 피고인이잖아요. 그래서 역시 핵심 지점들 어떤 특혜를 실시간 부여하고 있는지를 그렇습니다. 사이다처럼 말씀해 주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재판은 40분 만에 종료가 됐죠. 이제 도이치모터스 명품백 수수 뭐 공차원 개입 다 부인했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제가 김건희 변호인이라면 김건희를 이렇게 설득할 것 같아. 어차피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태풍이 온 거다. 그냥 맞아야 된다. 그냥 맞아라? 그냥 인정 다 하겠습니다. 뭐 솔직히 인정 못할 만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죠. 네. 억울한 것도. 그것도 그냥 다 인정하겠다. 모든 것. 그냥 국민들 앞에 그리고 재판장님 법 앞에서 제가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 하는 게 답이에요. 어차피 부인해봤자 무죄 날 가능성은 제로거든.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거야. 아직도 본인의 자존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어제 그 뉴스 보고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건데 주목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이 김건희 재산을 다 뺏어라 하는 게 국민들의 요구잖아요. 네, 몰수해라. 그 말이 진짜 많죠. 그런데 그거 했다는 뉴스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야. 네. 그게 아시지만 이제 검찰에서 이런 뭐 뇌물죄라든가 뭐 김건희가 받아 먹은 거는 뭐 기본적으로 뇌물이잖아요. 네, 그렇죠. 윤석열이하고 윤석열이는 뭐 재산이 100개 없으니까 김건희는 한 7, 80억으로 일단은 그 신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은 이제 그 일가들 숨긴 것까지 다 일단 좋다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일단 눈에 이렇게 보이는 7, 80억이라도 이게 이제 뇌물이다, 뭐 여러 가지 불법적인 걸로 형성된 재산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도이치모터스 이것만 해도 해먹은 게 8억이 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언론 보도로 보면 김건희 특검이 그 8억하고 아마 이번에 서희건설이나 건진법사 등등 다이아 등등등등 받은 거 한 2억하고 한 10억 정도를 기소 전 보전 조치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짧게 나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압류한 거예요. 압류. 예, 검찰이 하는 압류를 기소하기 전에 빨리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빨리 하는 게 이제 기소 전 재산을 보존한다. 기소 전 보전 처분인데 이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도가 안 나서 제가 이제 100% 모르겠는데 김건희 특검이 또 많이 또 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 수사하고 구속시키고 또 추가 수사하고 하는 게 전부 돈 문제잖아요. 그러면 지금 김건희 공식적인 어쨌든 7, 80억은 아마 기소 전 보전
압류를 다 해놨었어야 된다. 네,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전두환이나 노태우는 부정 축제한 재산들은 이제 몰수를 하지 않았으면 그거 마찬가지로 독립 몰수제라는 법안을 좀 발의를 해서 이 김건희 일가의 부정 축제로 쌓은 모든 재산들을 몰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네. 지금도 뭐 법이 있기는 있죠. 그 네. 전두환 그런 것 때문에 네네. 그때 법을 개정해가지고 네. 그런 이제 범죄 수익으로부터 발생된 네. 그런 거를 빼돌리고 뭐 이렇게 못하도록 또 공범들이 같이 빼돌리고 하면 그것도 다 처벌할 수 그래서 있도록 범죄 수익을 전부 다 환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범죄 수익 환수에 관한 법이 있어요. 네.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그 범죄 수익 환수부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네네. 네, 그게 이제 그때 전두환 재산 또 추가로 찾고 막 했었죠. 네. 일단 그 법만 제대로 집행해도 김건희 일가 재산 다 환수해야죠. 네, 상당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 또 그게 품이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검사의 일이 많다고. 예, 일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데 이제 인력도 보강해야 되는 게 이제 그런 것까지 또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예. 범죄 수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걸 국민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김건희 일가가 그 축적한 모든 범죄 수익은 환수시켜야 그렇습니다. 된다. 관련 법이 있다 말씀하셨고요. 네. 윤석열 원뿔원인데 그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협의로 재판에 출석한다. 아무래도 보석 청구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다 그 지난주부터 예고를 해왔는데 네. 역시 그 잔머리죠. 그런데 이 재판장님이 제가 그 한 며칠 전부터 네. 이 담당 재판장님한테 이제 제 이병철 TV 사이다에서 이제 요청을 드린다. 이 백대현 부장판사님이죠. 아시는 분이세요? 제가 뭐 그런 사적인 얘기는 일단은 좀 안 하고.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백대현 부장님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말씀을 이제 제 방송을 통해서 지금 내란 재판, 지기현 재판에는 지금 9차례, 10차례 팬티 입고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나 재판에는 연달아 계속 출석해놓고 보석 청구 걸리니까 나온다. 이거 너무 뻔뻔하잖아요. 너무 뻔뻔하죠. 그러면 이 이제 지금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이 재판도 정식 재판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아니 보석 허가되면은 성실에 출석하겠다.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장난은 치느냐고. 그러면 백대현 부장 입장에서는 이 XX가 지금 내하고 거래하자는 거야 이렇게 들리잖아요. 재판을 거래한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재판장이 칼자루를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금요일 날 너 본 재판이 있는데 너 팬티 입고 안 나오는지 내가 한번 보자. 근데 너 풀어달라고 보석 신청을 했어? 그러면 보석 신문에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 재판을 열고 그 이후에 보석 신문을 하시라. 본 재판에 딱 죄수복 입고 수갑 차고 나와. 그리고 성실하게 나오면 보석 재판 내가 열어서 윤석열 씨 당신 왜 보석을 요구하는지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하시라 했더니 내일 금요일 날 본 재판 먼저 열고 그리고 끝나고 바로 보석 신문을 하겠다. 그리고 안 나올 수가 없지. 그렇죠. 그런데 보석 신문은 뭐 법적으로 해주기는 해줘야 되죠. 근데 결론은 무조건 기각이지. 네, 해야죠. 형사소송법에 보석을 해줄 수 없도록 법이 막고 있어요. 그 법의 그 조문 제목은 필요적 보석인데 필요적 보석 그 조문이 재밌습니다. 아래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석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누구나 다 보석 받느냐? 또 제목도 필요적 보석이야. 반드시 해줘라. 그런데 아래 사항이 더 중요한 거거든. 그렇죠. 그 예외를 장기 봐야죠. 10년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보석해주면 안 된다. 흉악범이니까. 그렇죠. 그 윤석열.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 당연히 안 되지. 윤석열 지금 기소된 범죄 중에 증거인멸 교사가 있어요. 비하폰 삭제해라 뭐 해라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관계자들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자 윤석열은 3개 다 걸려요. 그러니까 결론은 100% 기각인데 근데 내일 어떤 모습으로 역시 법정에 오느냐 그게 관전 포인트죠. 죄수복을 입혀야 됩니다. 우리 법무부 장관이 하면 안 된다.
안 되지. 그러니까 법무부 이거는 집행은 이제 그 교도소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한단 말이에요. 정성호 장관님이 좀 더 확실하게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법이 뭘 규정하고 있는지를 보고 아니 법에 있는 대로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정부가 바뀌고 법무부 장관 기대가 큰데 내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 네, 교정본부에 좀 카리스마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네요. 법무부 내부 그렇죠? 이거 그 교정본부장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건데 다 그렇죠. 지휘를. 네. 그 서울구치소장한테 자꾸 욕할 필요가 없어요. 장관이 제대로 지휘를 해야지.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희대 청문회 어떻게 보십니까? 해야 될까요? 아니 근데 조희대 청문회야 뭐 결정 난 거고 다음 주화요일 날 저는 이렇게 걱정이 돼요 자꾸. 어떤 게 걱정돼요? 민주당이 하는 게. 어떤 게요? 왜 자꾸 저 악당들을 키우냐고. 조희대 청문회 좋았어. 그런데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국민들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말고 다른 또 대법관들 몇 명도 불렀잖아요. 네. 그 좀 진보 대법관도 있고 네네. 보수도 있던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전부 다 기분 나빠해요. 대법관은 대법관의 자기들끼리 아이덴티티가 또 있는 거야. 그렇죠, 어디 건방지게 대법관을 오라 가라 국회가 불러 이런 분위기거든요. 이게 올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냥 추미애 헌법 129조에 대법원장도 출석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돼 있잖아요. 아니 법은 법이고. 네. 법은 법인데 법을 안 지켜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경우에 그런 게 적용이 되겠죠. 그냥 허구한 날 대법원장 뭐 국회에 와 이건 안 되겠지 어느 나라나. 예?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라는 걸 조문에 있잖아 뭐 그거는 굉장히 좀 수준이 낮은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이건 정치잖아요. 아니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조희대 이거 이슈가 터져가지고 아니 그러면 조희대를 좀 탄핵을 시키던가 표결로 하면 쉽잖아요. 탄핵시켜야죠 사실은. 아니면 잡아놓던가. 그러면 공소처가 나서든 뭐 나서가지고 아니면 내란과 관련되면 내란 특검이 하든. 근데 특검은 또 우리 수사 대상 아니다는 거잖아요. 뭐 법적으로도 아니다는 거고. 저는 제일 지금 심각하다고 보는 게 내란 특검 특별재판부 또 내란 전담 재판부 이 이슈도 쑥 들어갔어요. 조희대가 다 덮어버렸어. 조희대 청문회도 다 덮긴 했죠. 그런데 조희대를 내려와라 한다고 내려올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다 덮어버렸고 오히려 이거는 위헌이다는 지금 이런 논란이 더 지금 이슈가 돼버렸어요. 내란 뭐 특별 전담 재판부는 지기현 재판장을 교체해야 된다.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시급한 거거든요. 이것도 다 덮여버렸어. 그냥 조희대야. 그러면 실익이 뭐가 있냐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지금 이 내란 재판을 빨리 진행해가지고 불가역적으로 빨리빨리 사형 무기징역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조희대만 영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 극우파들한테는. 뭐 세종대왕까지 끌어내가지고 조희대가 개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니 대법원장이 무슨 컨퍼런스 가가지고 40분씩이나 그 본래 거기 안 가는 거거든요. 그 의미도 없고 뉴스에도 안 나와요 그거는. 그런데 거기 굳이 가서 그 컨퍼런스의 주제와도 상관이 없는 40분씩이나. 근데 이제 세종대왕 법을 가지고 뭐 왕권 강화 독재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너 독재잖아 이 얘기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극우파들한테는 조희대가 완전히 지금 영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영웅이. 그렇죠. 장동혁 대표 이런 애들 어린애니까 구상 유치하고 조희대. 그리고 이거 있습니다. 제가 또 우리 시청자들 또 아셔야 되는 게 이 TK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극우 세력들 TK의 핵심은 경복고예요. 경복고 서울법대 거기 법조계 TK의 핵심적인 정치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법조인 중에 또 판사 중에 과거에 이회창에 대한 그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이회창이 DJ하고 붙어서 졌고 노무현하고 붙어서 졌는데 둘 다 이긴다고 한 거를 졌거든. 다 이긴 게임이라고 했죠. 그때. 거의 뭐 먹었다 대통령을. 이겼다고 했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그 희구가 있는데 조희대가 역시 대법원장 그리고 지금 막 뭐 싸우는 투사니까 이제 이회창이 소환이 되는 거예요. 이 극우파들 특히 TK가
그러니까 제가 좀 걱정이다 이거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다 국민의 여론에서 덮여버리고 제일 급한 거는 지기현 재판장을 교체하는 거예요. 결국엔 조희대 지시 없이는 파기환송심이 가능했을까 이제 많은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데 조희대 지금 하는 태도 보면 탄핵 마일리지를 열심히 쌓고 있다. 탄핵의 길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탄핵을 그러면 소추 의결은 쉽게 되겠죠. 네. 그런데 탄핵이 뭐 헌법재판소에서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제로입니까? 예. 탄핵은 무조건 기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된다. 그리고 조희대 뭐 한덕수 뭐 점심 먹었다. 그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완전히 역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을 벌이려면은 확실하게 전략 전술을 세워서 상대방을 확실하게 제압을 해야지. 네, 어설프게 하면은 오히려 이거는 역공당한다. 저는 굉장한 패착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검찰을 폐지하는 네. 그 본회의에서 네. 정보조직법이 역사적인 법이 통과가 되잖아요. 네, 네. 이런 게 다 덮여 있잖아요, 사실. 이게 제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계속 역사는 흘러가니까요. 절차상 문제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시원한 발언으로서 전 국민을 정말 통쾌하게 해주신 이병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병철의 사이다 지금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 네, 늘 명품 분석으로 우리 국민들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변호사님이 계시죠. 이병철의 사이다. 이 자리에 이병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도 달리 소식들이 많은데요. 네, 깊이 있는 분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4개월이 됩니다. 네. 점수 평가를 하자면 몇 점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영역별로 좀 주실 텐데요. 경제 영역 점수도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정치, 그러니까 경제 정치 영역으로 점수를 주시자면 몇 점일까요? 학점으로 하면 네. 뭐 A 학점, B 학점. 네, 그렇죠. 경제는 C 학점. 정치는 뭐 A 학점. 왜냐하면 제가 그 6월 3일 대통령 선거 그 이재명 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바로 제가 여러 방송에 나가가지고 네. 추석이 되기 전에 네. 두 가지를 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수를 해야 된다. 네. 첫째 이제 정치 개혁 분야에서는 검찰청 폐지를 확정시켜야 된다. 네. 그거는 완벽하게 사실상 거의 됐죠. 네, 이제 디테일만 남았고 네. 그래서 정치 개혁은 뭐 A 학점이다. 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두 번째는 경제를 추석 전에 뭐 이제 그런 쿠폰 발행이라든가 뭐 여러 방식을 통해서 이 서민들이 체감으로 네.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를 느끼게 만들어줘야 된다. 네, 네. 그리고 물가도 빨리 잡아야 된다. 네. 근데 둘 다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약간 복병으로 좀 외생적인 충격이긴 하지만 트럼프발 그렇죠. 관세 폭탄 이것까지 겹쳐서 환율도 오르고 이제 등등. 그래서 제가 경제에 대한 실적은 C학점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 경제 연결해서 환율을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환율이 더 밀리면 끝이다. 지금 1,400원 돌파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 너무 이제 제가 이제 경제 뭐 전문지라든가 뭐 그런 것들 보면 뭐 환율이 1,600, 1,700, 2,000 돌파한다. 그거는 완전히 헛소리입니다. 네, 예, 국민들을 너무 불안하게 만드는 그거는 뭐 별도의 그 사람들의 어떤 장사 속에 있다고 보고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1,400원 이제 넘어선 그것은 트럼프발
그 3,500억 원을 현금뿐만 아니라 선물로 내놔라. 그렇죠. 예, 트럼프 그렇게 말했죠. 그 말 때문에 이 외환 시장이 일시적인 충격을 받아서 발생된 거고 또 좀 내려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 경제학적으로 그걸 아주 외생적 충격에 의한 단기적인 이 시장 가격의 이거 오버슈팅이라 하거든요. 네. 오버슈팅은 금방 잡혀요. 또 트럼프 발이기 때문에 또 트럼프도 그 이후에 계속적인 충격적 발언을 안 하니까 다시 또 내려오는 그 모양새고 이거는 뭐 그야말로 이제 환율 관세 협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불안 문제들이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우리가 관세 협정을 앞두고 이제 최종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통화 스와프도 사실 거절을 당했고요. 네네. 최근에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한미 환율 정책 합의를 했다. 네. 이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세요? 그 구윤철 부총리가 저도 그 엊그저께 이제 언론에 짧게 구윤철 부총리가 지금 미국 가가지고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네. 환율 정책을 합의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길래 네. 또 기획재정부가 그렇게 또 보도 자료를 뿌렸어요. 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기재부가. 왜 그런 걸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놓으면 국민들은 전부 다 최근에 1,400원 오르고 환율이 폭등되고 이게 외환 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데 네.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1,400원, 1,500원이 오르는 또 그걸 막기 위해서 통화 수합이라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합의는 전혀 아니고 기존에 그냥 한미 간에 논의되어 왔던 네. 예, 뭐 옛날부터 논의되어 왔던 뭐 환율에 대한 각 정부의 조작이나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냥 루틴한 내용이에요. 그걸 마치 최근에 이 위기가 안정되는 합의를 했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이도록 보도자료를 뿌린 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하루 만에 다 또 들통이 나는데. 그러니까 한국이 결국에는 이제 강유전 대변인 말에 따르면요. 미국이 한국은 환율 조작국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해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평가했거든요. 그거는 뭐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작년, 재작년 계속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또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전 세계 뭐 동맹국 포함해서 다 그런 그 합의들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매년 하는 그냥 루틴한 것에 불과한데 최근에 벌어진 그 환율 폭등이나 이런 데 대해서 뭔가 진정시키는 합의를 했다라는 뉘앙스로 해석되도록 보도가 나가도록 한 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해석을 할 때 한국이 환율 그 조작국 으로서 이제 지정된 위험을 줄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 이런 평가를 예. 우리는 환율 조작을 안 하고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건 저는 이 보도를 보고 통화 수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절충적인 네. 미국하고의 합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현재 이 불안한 환율이 진정되는 어떤 그런 합의가 있었나? 저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환율 조작국 문제는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통화 수합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여쭤보겠는데 통화 수합을 한다고 하면 그게 이제 무작정 좋은 거냐라고 우리가 이제 기축통화도 아니고 했을 때 한국과 미국이 통화 수합을 해준다. 미국이 일시적으로 예전에도 해준 사례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러면 우리한테 통화 수합을 해준다고 해도 그건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할 것이고 그러니까 통화 수합을 할 때의 기준이 원이 가장 약할 때 그 기준으로서 해주기 때문에 과연 그게 이득이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근데 뭐 원이 약하고 뭐 세고 이런 건 그냥 디테일이고 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우선은 한시적 일시적 통화 수합은 이번에 해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제 과거에 2008년도 국제금융위기 리먼 사태 터졌을 때 그거는 미국에서 터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세계적으로 전이가 됐기 때문에 한국 동아시아에 전이되면 미국도 결국 안 좋으니까 그때 이제 300억 불을 6개월 1년간 일시적이고 금액은 한정적으로 300억 불을 했고 그때 바로 환율이 안정이 됐죠.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도 이제 한시적이고 한정적인 금액으로 했고 근데 이번에는 3,500억 불을 내놔라 하는데 네. 뭐 300억 불, 500억 불 그까짓 거 뭐 6개월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무제한 통화 사업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이제 하고 있다는 건 언론 보도가 났죠. 그런데 그거는 미국은 절대로 안 받아줍니다. 무제한 통화 사업은 일본만 가능한 거예요. 왜요? 뭐 스위스 이런 거 조금 있지만 예, 일본은 뭐 사실상 경제 실력이 뭐 중국 빼면 2위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여건 때문에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한미 무역 협상에서 가장 큰 화두가 선불 투자 요구인데 포브스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은 심각한 펀치를 견딜 수 있는 경제다. 방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펀치도 날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기사를 냈거든요. 이거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거는 포브스는 그냥 트럼프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고 봅니다. 예, 네. 한국은 못 견딥니다. 3,500억 불이 아니라 1,000억 불만 일시에 미국으로 날아가도 바로 외환위기가 터집니다. 예. 국제 투기자본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네. 그리고 1,000억 불도 당장 만들 방법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네.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그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는데 순수하게 현금 달러로 갖고 있는 거는 네. 4,100억 불 중에 500억 불, 600억 불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채권입니다. 네. 어디다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 재무선 국채에 제일 많이 돼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막 팔아가지고 그러면은 또 국채를 만약에 급히 판다, 국채 가격이 떨어지겠죠. 이자율이 폭등합니다. 금융시장에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예. 그런데 한국은 심각한 펀치를 견딜 수 있는 경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결국엔 선택지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관세 맞을래? 나라 망할래? 그렇지.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러니까 아니 미국 재무성이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니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훨씬. 예. 그런데도 3,500억 불 선불로 그거 내놔라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 던지는 트럼프식의 특유의 거래지. 그 트럼프식의 그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어떤 기술적 측면을 그렇죠. 보는군요. 그분은 쉽게 말하면 대장동 그 시행사잖아요. 미국에. 네. 대장동 같은 그 부동산 개발 시행사 하는 분이고, 이게 시행사라는 게 거의 이 사기거든. 네. 반은. 그러니까는 트럼프는 정교한 어떤 전략으로 어떤 사업이든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냥 때리는 펀치 날리고 그 다음에 수습하는. 왜냐하면 미국이 세니까. 세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정교하게 방어를 지금 정부가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포브스가 이렇게 우리를 칭찬하는데 우리 그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는 이재명 왜 일본처럼 사인 안 했어? 왜 그렇게 뭐 미국과 함께 하지 않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거든요. 이런 태도는 어떻게 봐야 돼요? 국민의힘이나 극우 이 유튜브들 보면 그냥 트럼프 하자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네. 그 말은 네. 미국의 식민지가 되자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매국노지. 네. 이완용이하고 똑같은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트럼프 요구대로 3,500억 불을 만약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줬다 칩시다. 네. 외환 보유고 뭐 채권 다 팔아가지고 네. 그러면 바로 이제 외환위기는 그냥 바로 터지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 97년도 IMF 경험해봤잖아요. IMF가 달러를 빌려줘야 해결이 되잖아요. IMF는 미국 거거든. 근데 그때보다도 아마 100배의 외환위기가 터질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이 유지되려면 미국의 식민지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네, 말씀이 정확한 게 지금 얼마 전에 또 이슈가 된 게 있었어요. 일본의 후지 TV 텔레비전에서 일본의 그 자민당 총재 후보자들이 토론을 하는데 유일하게 다카이치 사나에가 이게 미일이 관세 협상한 게 과연 제대로 된 거냐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시잖아요. 제2의 아베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얘기하는 사람인데도 자신 일본 국가 이익을 최우선시하면서 검토를 얘기하는데 이거 우리나라 극우랑은 굉장히 좀 비교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극우도 일본 극우가 오히려 낫네요. 네. 일본 국익을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이분도 일본이 뭐 1억 3천억 불 우리보다 뭐 외환 보유고가 3배다 4배다 그런데 5,500억 불은 견딜 수 있다. 일본도 못 견딥니다. 예. 근데 그걸 정확히 아는 거지. 만약에 일본이 5,500억 불을 네. 물론 물론 한 방에 주는 건 아니고 이제 끊어서 주지만 2, 3년 내로 다 주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거를 만약에 이행을 하면 1,000억 불 막 이렇게 미국으로 날아가면 일본 금융 시장도 붕괴됩니다. 네. 네. 환율은 큰 동요가 없을 수 있지. 미국이 무제한 달러로 공급해 주니까. 그러나
금리라든가 일본 금융시장은 붕괴됩니다. 그걸 다 아는 거죠. 네. 이 일본이 그 사인한 그러니까 현재 일본 정부가 사인한 게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일본 현대 경제사에서 가장 무능한 실책이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쫓겨나잖아요. 지금. 예. 사인하고 지금 내려오는 이시바 총리 얼마 전에 부산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만났었죠. 네네. 그런 사람 만나서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사람 그냥 쫓겨나고 일본은 개판을 만든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은 쫓겨나야 마땅해.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각 지도자에 대한 평가, 공과가는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되고 아니 역사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일본 경제가 개판된다니까요. 이거는 각서가 이행될 수가 없어요. 이행될 수 없다. 현실 불가능한 이것도 거다. 아마 다시 재협상으로 가야 될 겁니다. 네, 아마 그 다카이치 사나이나 그 고이즈미 신지로 이 둘이 좀 유력하게 보이는데 누가 되면은 다시 논의를 할 수도 있지 뭐 않을까. 불가피할 겁니다. 예, 결국에는 좀 특이점이 미국의 국어는 미국의 최우선 이익을 생각하고 일본의 국어는 일본의 최우선 이익을 생각하는데 한국의 국어는 미국과 일본의 최우선 이익을 생각하는. 그거 정말 예리한 지적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본래 그거는 굉장히 자국 이익 중심의 거의 폐쇄적으로 그게 극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냥 식민지 건성에 쩔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국어의 특징은 내 이익에 이제 부합하지 않으면 무지성 반대를 하는 그런 특이점을 보이는 것도 우리나라 국어의 특징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그래,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선불 요구에 우리가 다 응하게 되면 제2의 IMF가 온다, 국가 부도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헤쳐 나가야 될까요? 그거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네. 이제 추석을 연휴를 앞두고 있으니까 네. 국민들이 안심을 하도록 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이 불안이 계속 이게 진정이 안 되면 경제가 엉망이 돼요. 근데 우선 이제 저는 이제 국회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발언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네. 근데 일단 다행스럽게 민주당에서 그 더민주 혁신 모임인가 하는 뭐 친 이재명계라고 하는 네. 의원들 한 4-50명의 모임에서 네.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입장문을 발표를 했죠. 네. 그 내용도 재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불 선불 이거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다 이런 표현도 했고, 네. 그리고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보는 거다, 약탈, 착취하려는 거다. 그리고 1985년도에 미국이 일본을 또 막 강제적으로 해서 프라자 합의를 강제적으로 만들어냈고 그때도 이제 무역 적자 때문에 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 어떤 여파 때문에 일본이 35년 장기 불황으로 빠졌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것도 제2의 프라자 합의 그런 요구다 이제 이런 지적도 했고 네. 저는 굉장히 이제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우리 정부가 협상하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네. 그러나 정치권에서 그렇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또 그런 차원에서 그 조국 비대위원장도 어제 네. 제가 이병철 TV 사이드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렸는데 조국 비대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했어요.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박수 칩니다. 네. 뭐 성범죄 때는 제가 엄청나게 비판했는데 네. 그래서 정치권이 더 강력하게 이제 여기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내야 되고 네. 뭐 조국 비대위원장 주장의 좀 특이점은 네. 국회가 이 트럼프 요구에 대해서 3,500억 불 그 요구를 철회하라. 우리는 이행 못한다라는 결의안을 채택해서 트럼프한테 보내자. 국회 네. 차원에서. 네, 네. 그거 저는 좋은 제안이라고 보고요. 현실적으로 이제 정부는 협상을 잘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이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지혜로운 우리의 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트럼프도 어차피 그걸 원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1,000억 불 정도가 즉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예요. 그런데 1,000억 불을 이제 끊어서 주되 또 이제 투자 조건도 꼼꼼히 따져야 되고 트럼프 멋대로 아무 때나 할 거다 이건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반대급부로 우리한테 통화 수합을 해달라. 네. 제한적인. 그러니까 무제한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제한 통화 사업을 요구하는 거는 미국한테 트럼프한테 깡소주를 그냥 완샷으로 마시라.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맥주를 다 가지고 소맥을 마시라 하면 그게 부드럽잖아요. 네. 그런 소맥이 이렇게 완화된 그런 그 통화 수합이
FEMA라는 게 있어요. 네. 예, 우리가 갖고 있는 미 재무선 국채를 담보로 줄 테니까 네. 그 한도 내에서 유사시에 달러를 달라. 이거는 주고받는 게 아니고 약속이죠. 네. 유사시에. 네. 그 미 재무선 국채는 달러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거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제 FEMA 레포 이런 것을 제안을 해서 우리가 더 똑똑한 제안을 우리가 훨씬 똑똑하거든요. 예, 우리 정부가 맞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결국에는 250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에게 대한민국 역사가 왜 5,000년인지를 보여주는 그것도 좋은 말씀이니. 네, 해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20배 똑똑하다는 걸 보여줘야지. 네, 그렇습니다. 국내 이슈 같이 넘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기현 부장판사의 수상한 휴대전화 교체 사실이 보도가 됐는데 영장 이거를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법원은 그 과거부터 뭐 변호사님도 뭐 잘 아시겠지만 법원은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처음 바로 발부해 주는 예가 없습니다. 제 네. 기억에는 네. 전부 다 기각시켰어. 그런데 더 증거를 보강하고 또 언론이 막 때리고 뭐 니네들끼리 그냥 한 통속이냐? 이건 진짜 언론이 보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이 판사 이름도 공개해야 됩니다. 이거 다른 분들은 다 공개하잖아요. 맞아요. 구속영장 발부 뭐 등등등등. 왜 이 판사 공개해야 됩니다. 압수수색 영장. 예, 이거는 법원이 그간에 해왔던 자기 식구 감사기. 네. 예, 이제 그런 것이고 둘째는 이 지기현 재판 여기서 지기현 뭐 판사가 이제 3월 7일 날 구속 취소로 윤석열이를 이제 이 탈옥시킨. 예, 석방시킨 그것도 지금 수사 대상이에요. 제가 고발해가지고 네. 거기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 직전에 지금 휴대폰을 막 교체했잖아요. 지기현이가. 네. 그리고 술 접대 의혹이 터지니까 또 휴대폰 막 그렇죠. 교체하고 이 술 접대 이것보다 사실은 100배 1000배 큰 게 공소취소 석방시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뭔가 부정이 있다는 게 터지면 법원 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렇죠. 사태가 올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올 모두 다 거예요. 무너지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을 이 영장 담당 판사가 아니까 일단은 기각 때리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영장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 결과를 보시고 너무 분노하셨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판사의 영장 발부는 국회가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아니면 국민 배심원제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심판하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도를 바꿔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뭐 제도는 뭐 현재 제도를 해야 되니까 네. 공수처도 이제 다시 보강해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넣겠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 네. 그리고 공수처도 너무 늦었어요. 지금 난리치니까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뭐 지금이라도 뭐 늦어도 지금이 빠른 시점입니다. 네, 또 청문회가 이슈가 됐는데 조의대 없는 조의대 청문회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국감에서라도 얘기를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 출석할까요? 대법원 가서 국감을 하겠다는 뭐 그던데, 네, 뭐 대법원까지 갔는데 조의대 대법원장이 안 나오겠냐? 본래는 국감 때 대법원장은 안 나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하는 거지. 그렇죠. 네, 저는 글쎄요, 현재 조의대 대법원장 및 그 대법관들 전체의 네. 또 이분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분개하고 있어요. 네. 진보 대법관인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도 국회 출석 그거는 있을 수 없다.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오경미 대법관은 자필로 냈어요. 자필로. 이제 그런 현재 대법관들 분위기를 보면 대법원 현장에 가서 국감을 하더라도 조의대 대법원장 나가지 마라. 이제 이게 현재 입장일 것으로 봅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라 또 논란이 있었죠. 김건희 특검팀 40명이 정신 나간 집단 항명을 했는데 관련해서 전현희 위원장 발언 같이 보시고 네. 오겠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인 검사로서는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그 임명과 또 보직 절차에 따라야 하지만 그것을 거스르고 원대 복귀하겠다는 집단 성명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3대 특검이 검찰에서 하지 못했던 김건희, 윤석열의 국정농단 비위 의혹과 그리고 최혜병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그리고 내란에 관한 그 진실 규명에 관해서 많은
역할을 했고 또 성과를 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솔직히 검사가 김건희 관련한 뭐 도이치모터스라든가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수사 뭉개거나 수사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특검으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집단항명한다. 네. 굉장히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있죠. 물론 극우 15% 국민들은 잘한다고 박수치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거는 빼고 그건 국민이 아니야. 네,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국민들이 아닌 사람은 빼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검사라는 사람들을 잘 알아야 돼요. 판사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어떠한 일단, 사람들인가요? 그러니까 검사라는 이제 배지를 달면 네. 명찰을 달면 네. 1년만 지나면 제가 보기에는 아주 비정상적인 인간이 돼. 예. 예, 저는 뭐 20년, 25년이 봐왔기 때문에 예. 수도 없이 많은 검사들. 윤석열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해요. 예, 윤석열은 그 중에서도 좀 이제 좀 심한 사람이고. 상위 0.5%. 그런데 가장 순수하고 제가 보기에 너무너무 착한 사람도 검사 1년 하면은 쉽게 말해서 완전 또라이가 돼. 네. 예, 예.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제가 것들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일부러 하는 겁니다. 네. 그만큼 이 자들을 저는 존대하고 싶지가 않아. 아, 그렇죠. 예, 검사라는 자들은 네. 다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예. 그 국회에 나와서 그 관봉권 띄지 때도 그 고개 쳐들고 뭐 마이크 막 네, 이러고 그렇게 하는 거 보세요. 건방진 그 태도를 국민들 보여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오만방자였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검사라는 인간들의 본질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 이거를 발본색원하는 거거든. 그렇죠. 지금 딱 현재 드러난 사건만 보면 안 돼요. 이 자들은 심성이 그래, 심성이. 예, 예. 그 인간이 아닌 거야. 아, 인간이 아니면 뭘까요? 그러니까 윤석열이지. 윤석열. 예. 네. 그러니까 다 윤석열 1, 2, 3가 2,500명 있는 거예요. 예. 정도 차이지.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하겠다 그렇죠. 했을 때 그때도 그 건방지게 학번. 예. 학번이 83학번인 걸로 알고 있다. 대학을 안 가신 걸 다 알면서 그따구 짓을 하지 않나. 일부러 그런 질문했죠. 네. 그러니까 검사스럽다는 말이 유행했거든요. 시건방지고 예의 없고 오만방자하고. 오만방자한 인간이다. 이게 검사스럽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참 기억이 나는데 네. 한 검사가 이런 시건방진 질문을 했어요. 대통령께서는 토론의 달인이라고 알고 있다. 우리 검사들은 아마추어다. 그러니까 토론으로 말재주로 우리를 제압하려고 하지 마라. 했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당신은 나를 모욕한 거다. 내가 만약에 토론을 잘한다는 평가가 있다면 그것은 내 말이 진실이고 내가 역사의 편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은 나를 모욕한 거야. 그걸로 그냥 그날 다 제압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라는 자들이 그때가 2002년 그러니까 23년 전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자들은 이번에 잘 된 거야. 40명? 아니 어떻게 그냥 공무원에 불과해요. 이 자들은. 네, 판사도 마찬가지고. 예. 공무원이 파견을 명했는데 일하다가 나 돌아갈 거야. 그거는 파면시켜야죠. 네, 즉각 집단항명. 징계 해야 되고. 그렇죠, 맞아. 직무 유기했으니까 징계해야죠. 아니 이제 지금 일단은 집단 행동을 했잖아요. 네,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에요. 네. 그리고 이 자들은 내란 특검법상 김건희 특검법상 명령된 법령 준수 의무를 위반한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네. 군인이 이따오 짓했으면 바로 영창에 쳐넣어야 돼. 항명법으로 바로 영창에 그러니까 가죠. 지금 국민들 분노가 완전히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 스스로가 또 자충수를 자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네들이 똑똑한 척 하는데 검사들은 정말로 수준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잘 된 거야 이번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검사라는 자들의 본질이 뭐냐를 이제 띠지 관봉권에서 머리 쳐드는 그 검사. 그런데 이번에 40명의 항명. 네. 이게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질까요? 절대로 못 번집니다. 네. 국민들이 폭발했기 때문에. 네. 겁은 엄청나게 많은 자들이야. 결국에는 이제 검찰 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 검사 스스로가 그렇습니다. 보여주는 그렇습니다. 아이러니인데 또 근데 지기현과 조희대를 통해서 사법 개혁을 왜 맞습니다. 해야 되는지 맞습니다. 우리가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현재 좀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에 우리가 빠진 어떤 링크가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본질적으로는 전혀 뭐 정치권이나 언론도 다루지 않지만 네. 검찰 개혁, 판사 개혁의 네. 최종 종착지는
전현관 범죄, 소위 전관 예우라고 언론이 잘못 말하고 있는 수십 년간 무슨 예우는 무슨 예우입니까 이자들한테. 예? 그거는 범죄예요. 옷 벗고 나온 자가 지하고 같이 근무하던 판검사한테 이거 봐줘 구속영장 빼줘. 맞아. 그래가지고 사법 질서를 완전히 물랑케 한 이 국정농단이거든요. 이거. 바깥에 나와 있는 민간인인 이 정관 출신 변호사가 국가를 개판을 만들어 왔잖아요. 네. 돈 먹고. 그래서 정관들은 저는 전 세계 선진국 뭐 후진국 포함해서 판사 검사 공직에 있다가 나와서 돈벌이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관 예우가 아니라 정관 비리 아니겠습니까? 전현관 조직 범죄예요. 이거는 범죄 단체야. 그쵸. 조폭들 잡는 범단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궁극적으로 사법개혁의 종착지는 전현관 범죄를 뿌리를 뽑는 그래서 옷 벗으면은 변호사 기업을 아예 못하도록 막아버려야 돼요. 몇 년간 제한하는데 이게 다 실패했거든요. 정관 예우 방지안이 필요한 거잖아요. 방지법이. 예우라는 말을 쓰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전현관 비리를 척결하는 범죄. 특별법을 만들어서 정관 비리, 정관 범죄 척결법. 네. 그래서 아예 개업을 막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젊을 때부터 내가 판사 검사를 하겠다 하면은 나는 그 공직을 그만두면 일반 공무원들 다 연금 받아 먹고 살잖아요. 안 그러면 장사를 하든가. 그렇죠. 지네들은 뭔데 그냥 범죄로 돈을 해먹고 사냐고. 이거를 뿌리 뽑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불공정 1순위가 정관 예우인데 이거에 대해서 자정 능력이 없다는 걸 지금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분명히 관련 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바로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관련한 질문인데요. 아, 참 변호사님. 네. 한 가지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추석 말씀하십시오. 연휴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제 국민들께서 토론의 어떤 그런 자료도 되고 예. 지금 검사들이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40명이 항명을 하고 이제 이게 검사들 나름대로 지네들이 반격하는 여러 가지 음모를 꾸미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검찰 쪽에서 나오는 여러 음모들을 제가 모아 보면 한 5가지 정도의 음모가 있어요. 네, 뭡니까?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일단 우리가 따져보기로 하고, 첫 번째가 이제 헌법 소원을 내자. 정보조직법 이번에 통과된 거. 그거는 이제 전직 검찰총장들 모인 검찰 동호회에서 헌법 소원 내겠다 했잖아요. 전직은 해봤자 그건 각합니다. 그거는 검사가 아니니까. 근데 현직이 이제 할 가능성이 있지. 대검 지휘부에서. 젊은 검사들은 대검 지휘부가 헌법 소원 내라고 엄청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첫째 헌법 소원.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안 받아줄 겁니다. 두 번째,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형사재판이 추정됐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다시 재개하려고 할 겁니다. 검찰과 법원 판사가 만약에 손을 잡았다 이러면 재개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내년 2월 달에 판사들이 바뀌면 이제 그거를 노리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거는 가능성은 낮지만 그 대북 송금 사건, 그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7년 8개월 대법원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실형이 나왔죠. 거기에 이재명 가담돼 있다라고 판결문에 돼 있으니까 이거는 북한에 돈을 줬다, 달러를 줬다, 북한을 이롭게 했다, 외환죄로 내란 외환죄는 현직 대통령도 수사가 가능하잖아요. 헌법상 이걸로 치자 하는 이 과격파 검사들이 있어요. 맞아요. 검찰이 쌍방울은 봐주고 이화영과 이재명을 묶는다. 그 전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가장 강력한 이 사람들의 과격한 아이디어가 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외환죄는 잡아들일 수 있다. 있으니까. 그래서 외환죄 중에 북한에 달러를 보냈기 때문에 일반 이적죄로 수사가 가능하다. 이런 이제 음모론이 있고 네 번째는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 복귀한다처럼 내란 특검, 최상병 특검도 전부 다 우리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5번째는 의사들도 전공의들도 전부 다 병원에서 뛰쳐나와 가지고 결국 이겼잖아. 그렇죠. 의료 대란 이제 일어나고 그러니까 2,500명 검사들도 전부 그냥 사표 내고 나와버리자. 뭐 어차피 뭐 죽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한 5가지가 각자가 여러 산발적으로 그룹별로 논의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모아서 정리를 해보면, 그런데 이제 이 5가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하려면 검사들이 정말로 깡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검사들이 그렇게 깡이 있는 사람 없습니다. 겁이 제일 많은 자들이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은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헌법소원 이런 거는 뭐 쉽게 가능하겠죠. 네. 결국에는 지금 검사들이 지금 직당 항명을 통해서 우리가 본 거는 또 다른 어떠한 음모, 그다음에 본인들의 위치를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법론을 강구하고 그렇습니다. 있다. 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판사들은 또 어떤 판사들은 제일 지금 얘기를 많이 하는 게 특히 극우적인 판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판사의 80%는 보수 우익이에요. 네, 그중에 제가 보기에 한 30%는 극우야. 근데 여기서 제일 얘기를 사석에서 많이 하는 것은 네네.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5개 추정했으니까 추후 지정. 그거는 판사 마음이에요. 언제든지 다시 열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추정한 판사들이 다시 할 거야.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네. 내년 2월 달에 이제 법관들 정기 인사가 있으니까 그쵸. 판사가 바뀌면 만약에 극우 판사가 걸렸다 하면 나는 재판할 거야. 그게 굉장히 저는 그런 위험성은 굉장히 상당히 높은 확률로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쵸 관행으로서 재판을 중단시켰지만 그 판사의 의지에 따라서는 그 진행시킬 수도 있는 거네요. 추정이라는 걸 아시다시피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거니까. 예. 네. 사실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 이거 방조, 이거 자기냐 부작이냐 이 해석도 지금 막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판사들도 분명히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시작됐다 그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지기현과 조희대 그리고 김건희 특검으로 그다음에 관봉권 띠집 분실로서 보여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필요성 우리가 같이 봤는데요. 역시 여러분들 시원하셨죠? 지금까지 이병철 변호사님과 함께했고요. 이병철의 사이다 또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